여수여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렇게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는 그 뒤이어서 진도는 따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대단원 2단원 민족운동의 전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빠른 시간 안에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나눠주었던 일제강점기 한눈에 보기를 펴주시길 바래요. 이 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일제강점기 35년간의 시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총 3시기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10년대는 무단통치시대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1920년대는 문화통치시대. 하지만 그 실질적인 목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통치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30~40년대는 일본이 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성, 식민지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는 민족 말살통치시대, 일본이 가장 악질이었다 이렇게 선생님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은 1910년대의 무단통치시대, 1920년대의 문화통치시대, 1930~40년대의 민족 말살통치시대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서 일본은 조선총독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조선총독에는 일본의 육군 대장 또는 일본의 해군 대장 이런 군인들이 임명이 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일본은 우리나라의 군인경찰, 헌병이라고 불리는 이 군인경찰을 파견을 하여서 헌병경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헌병경찰은 직결처분권이라는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특히 조선태형령이라고 식민지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악법, 굉장히 악습적인 법이 남아있기도 하였습니다. 조선태형령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박탈당하였다. 우리의 기본권이 없어지는 모습을 1910년대에 볼 수 있고요. 1910년대 이 무단통치 시기에는 굉장히 공포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에 관리랑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1910년대의 경제 침탈 한번 봐보실까요? 1910년대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의 모습은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게 하였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 네, 여러 이유 때문에 전 국토의 40%가 일본에 의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국토의 40%를 일본이 가져가거나 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줄여서 동척이라고 한다 했었잖아요. 이 동척의 값싼 값에 팔아넘기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요. 회사령 식민지 조선에 회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족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회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은 식민지의 경제 침탈을, 수탈을 이렇게 적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910년대의 저항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1910년대 우리 민족운동, 우리 민족의 저항은 무슨 단계였다? 네, 그렇죠. 아직 씨앗 단계였다. 아직 어린이 단계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아직 일본이 이 무단통치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기도 했었고, 또는 아직 이 만주나 연해주에 이 우리 독립운동의 이 자산들이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큰 활동을 1910년대의 저항 모습에서는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 독립무군부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런 단체들은 비밀 결사 조직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외 독립운동으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 만주나 연해주, 만주 삼원보땅을 쌤이 기억을 하라고 했었잖아요. 그 외에 상해나 미주 지역,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선생님이랑 1910년대 무단통치 시대를 살펴보았었고요. 1920년대 문화통치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본이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를 군합발로
이렇게 무력적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 민족의 서름이 1919년 3월 1일 무슨 운동이죠? 네, 3.1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울분이 표출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 3.1 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통치 시스템, 식민 지배의 통치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무력적으로 통치를 하기에는 제2의 3.1 운동, 제3.1 운동이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이 3.1 운동을 계기로 통치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유하게, 부드럽게 통치를 한다고 해서 이 시기를 우리는 문화통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어땠나요? 이런 모습이었죠? 쌤이랑 한 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일본은 이제 그 전에는 조선 총독에는 쌤이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육군, 해군 대장, 이 무관, 군인들, 이 무관들이 임명이 됐다 그랬는데 이제 문관 총독도 임명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는 어떻나요? 1945년 해방 시기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빵명이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경찰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1910년대는 헌병 경찰제도였잖아요. 이제 1920년대는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상 어땠나요? 경찰의 수가 3배가 증가를 했고 1925년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단체들을 탄압을 하기도 했었고 이 정보경찰이라고 불리는 이 고등경찰제를 실시하면서 이 경찰 제도가 더욱더 악질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설치해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민족교육의 확대를 시켜주겠다고 일본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실상 어땠나요? 고등교육은 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 보통교육이나 기술교육만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표면상으로 이 대학 설립을 억제할 목적으로 설치해준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을 설치를 하기도 하였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민족신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실상은 검열과 정관을 통해서 기사가 삭제되거나 정관, 폐간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 문화통치의 실상이 되겠고요. 자, 1920년대 경제침탈 한번 봐보실까요? 1920년대 경제침탈의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산미증식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쌀을 늘려주겠다.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증식시키는 계획, 이것을 산미증식계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미증식계획으로 실제 생산량이 엄청 늘어났는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증산된 양보다 일본으로 유출된 쌀의 양이 더 많았죠? 우리 교과서에 그래프가 있는데 잠시 후에 선생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아까 10년대에 회사를 설치를 하려면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920년대는 신고제로 바뀝니다, 여러분. 회사량이 신고제로 바뀌어요. 그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막 설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본 회사들,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관세도 철폐하고 회사령도 신고제로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이제 물산 장려운동, 민족주의 계열에서 물산 장려운동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20년대의 저항은 우리가 이따가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1930, 40년대로 가볼까요? 1937년에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중일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전선이 엄청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일본도 큰 경제적인 위기,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법으로 식민지의 확대, 다시 말해 전선의 확대를 통해서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려는 일본의
경제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식민지 조선인들도 인적 자원의 수탈, 물적 자원의 수탈을 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켜야겠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들도 일본인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질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1930~40년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사참배를 강화시킵니다. 신사라는 거는 여러분 젠틀맨의 신사가 아니라 일본의 이런 뭐 전쟁 영웅들이나 그다음에 일본에서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을 하여서 그 일본의 신들을 강제로 우리가 참배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강제로 이 신사참배를 우리 조선인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이것은 고대 시대부터 오랜 뿌리는 일본과 조선은 실은 하나였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이 되겠고요. 황국신민화, 우리 조선 사람들은 황국, 일본을 이때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황국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황국, 천황폐하의 신민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은 소학교 이때 당시 국민학교라 불렀는데요. 국민학교나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황국신민서사라는 이런 내용들을 강제로 암기를 하게 하였고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의 이름을 못 쓰겠죠? 한글 이름을 못 쓰니까 일본식으로 일본의 그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창씨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궁성요배는 일본 천황이 있는 도쿄, 동경을 향해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게 하는, 이것을 궁성요배라고 하고, 당연히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겠죠? 당연히 학교에서 우리나라 역사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 교육도 금지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1940년이 되면은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폐간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기 1930~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대 때의 경제 침탈 한번 살펴보실까요?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30~40년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일본이? 전쟁 중이죠? 이 중일 전쟁뿐만 아니라 1940년대가 되면은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을 하면서 미국과도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의 전선이 엄청 지금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전쟁 물자가 필요해지게 되는데, 우리 식민지 조선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병참 기지화 정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그래서 많은 군수 공장들을 한반도 북부 지역에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자, 1938년에는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령이라 나와 있는데 국가총동원법을 제정을 하기도 해서 일본이 이제 합법적으로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인적 자원의 수탈, 그리고 물적 자원의 수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원병제, 징병 또는 징용, 근로정신대, 여성들이 소속됐던 노동 그룹이라 그랬죠. 근로정신대, 공출, 마음대로 쌀도 가져가고 금속도 가져가고, 이런 모습이 1930~40년대의 민족 말살 통치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20년대와 마찬가지로 1930~40년대도 일본이 더욱더 악질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저항도 더욱더 강했겠죠. 우리 독립군의 모습들을 1930~40년대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한눈에 정리를 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다 읽어보셔야 해요. 정리를 해봅시다. 자,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를 실시하다. 앞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었죠? 1910년대는 우리가 무슨 통치라고 한다? 무단 통치 또는 헌병경찰 통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키워드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조선총독에는 일본의 육군, 해군 대장이 임명되었는데, 총독은 행정, 입법, 사법, 군 통수권 등 절대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니까 조선총독은 조선 안에서 뭐랑 다름이 없어요? 왕이나 다름이 없죠?
이런 사람이 이제 조선 총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910년대에는 일제는 무슨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헌방경찰제를 실시하였다. 헌방경찰제를 통해 강압적인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헌방경찰은 첩보 수집과 의병 토벌은 물론 산림감시와 징세사무협조 등 일반 행정사무도 처리하였고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탄압하였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이게 조선 총독부의 모습입니다. 조선 총독부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이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910년대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통치, 강압적인 통치를 일본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관리랑 교원들이 지금 뭘 차고 있나요? 이 칼이요, 칼. 칼을 차고 있고 제복을 입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 사람 봐봐요. 제복을 입고 있죠. 일제는 교사에게도 군복과 비슷한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태영령 이런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시다. 47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1910년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죠. 1910년대의 식민지 수탈체제 확립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경제 수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 이게 명분이에요, 여러분.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뭘 실시하였다? 사업을 실시하였다. 명분은 뭐였다고요?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고 세금 부담을 공평하기 위해서 땅의 조사가 필요하다. 그걸 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때 농민들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해야지만 그 토지 소유권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대요. 자, 이렇게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내 땅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기한부 신고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한 안에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제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 가운데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여러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조사 사업의 결과 조선 총독부는 미신고 토지나 황실관청의 소유지, 문중의 공동 소유지 등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차지하였다. 또 전국의 토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 총독부만 배를 불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또한 일제는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허가제라고 그랬죠? 이걸 회사령이라고 합니다. 회사령. 회사령의 실시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억제되어 민족 자본 성장이 어렵게 되었다. 아까 1920년대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여러분? 1920년대의 회사령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신고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회사를 설치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주세요. 한편 일제는 각종 자원과 식량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를 깔아주기도 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항만시설, 또 뭐가 있을까요? 전선, 전기 등등등 여러 개의 이 수탈체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대 문물을 설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여러분 교과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와 있죠? 동척, 줄여서 동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나석주 아저씨가 이 동척에 폭탄을 집어 던지는 것이잖아요. 나석주 아저씨는 어디 단체 소속이었죠, 여러분? 네, 공부를 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건데 의열단 소속입니다. 의열단 소속의 나석주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집어 던졌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꼭 읽어보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민족의 저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1910년대 배우고 있죠? 1910년대의 우리 민족의 저항,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하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읽어볼게요.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일제 탄압으로 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국내에는 독립무군부, 대한광복회 등 비밀 결사가 조직되어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일제의 무단 통치를 피해 국외로
예주한 민족 지도자들은 만주나 연해주 등지에서 독립운동 단체와 민족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독립전쟁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회영 등은 남만주의 삼원보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는 한편 신흥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북간도 지역에는 중광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고요. 민족교육을 담당하는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나봐요. 연해주에서는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건업회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되기도 하였고요. 하와이나 멕시코, 이 지도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미주 지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와이와 멕시코 등 미주 지역에서도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단체가 조직되기도 했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직 1910년대는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민족운동이 아직 시작 단계 또는 어린이 단계, 씨앗 단계,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학교, 단체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만주 삼원보 땅에는 예전에 개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였던 신민회, 이회영 이런 사람들이 경학사, 소로군정서 이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신흥학교, 이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된 학교들인데 만주 삼원보에는 이런 학교들을 설치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쪽이 북간도 땅이에요, 여러분. 이쪽을 우리가 북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광단, 북로군정서,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와 단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디보스톡, 여기는 우리 연해주라고 한 데 있죠? 연해주 땅에는 권업회 또는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단체가 있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1운동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였어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약소민족에게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이에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열린 파리 강화회에 의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표를 파견하였다.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신한청년당 소속이었던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었던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28 독립선언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일본 도쿄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도쿄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28 독립선언을 발표를 하기도 하는 등 이렇게 국외에서 먼저 이 독립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국내에서도 종교계 대표와 학생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고종의 인산일을 기해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을 계획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민족 대표 33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종교계 대표들을 의미를 합니다. 민족 대표 33인들이 3.1운동을 계획을 하였으나 그를 실시를 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3.1운동을 전개하였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는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같은 시각 탁불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수많은 시민이 합세하면서 서울 거리는 만세 소리를 뒤덮였다 라고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1운동의 전개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로운 만세 시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니까 굉장히 전국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폭력적인 시위도 나타나기도 하더라 라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3.1운동은 여러분 3.1운동의 소식은 해외 동포에도 전해져서 만주나 연해주, 일본, 미국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라고 우리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도 1919년 4월 달에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고도 하네요. 여기 나와 있고요. 3.1운동 시기별 시위 횟수를 한번 봐볼까요? 언제가 가장 이 그래프가 피크를 찍고 있나요? 한 4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 299건으로 굉장히 전국에서
정말 이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정말 모든 계층이 전 계층이 참여한 거국적인 또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이 3.1운동이 되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가 꺾이는 이유는 안 봐도 뻔하겠죠. 일본 얘들이 이 총과 칼로 무자비하게 우리 이 평화로운 시위를 탄압하고 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만세 시위가 시위의 영향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우리 살펴볼 수 있고요. 3.1운동의 의의만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1운동은 이념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서 전개된 전민족적인 항일운동으로, 여기 나와있죠? 전민족적인 항일운동. 이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식민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뭘로 바꾸었다? 무단 통치로 바꾸었다. 또한 3.1운동은 중국 등 외국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이 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뭐가 생기게 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국외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의 단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임시정부를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다. 그 전에 여러분 3.1운동을 계기로 그 전부터 여기서 지금 정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부들이 각 그 도시마다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톡에는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있었고, 우리 서울 경성에는 한성정부라는 정부가 있었고, 상하이에는 상하이 임시정부라는 이 정부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마다 하나로 통합하자는 통합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 이유를 통해서 결국 어디로 통합이 되었다 했었죠, 선생님이? 이거 상해. 제가 다시 써볼게요. 이 상하이 임시정부로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919년 9월달에 나타난 통합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각지 여러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정부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탄생을 하였다. 이 정부의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일을 선임하였다. 이로써 우리 역사상 최초로 무슨 정부가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민주공화정 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 여러분, 쌤이 이건 예전에도 설명을 해줬었는데,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존재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존재하는 국민이 기본권을 갖는 이런 정부를 민주공화정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뽑았다고 저것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을 읽어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슨 정부다? 민주공화정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래요.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봐볼까요? 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독립운동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임시정부는 연통제 그리고 교통국을 통해 국내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였으며,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립통제를 발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내외 동포에게 독립운동의 소식을 알려 독립의식을 고취를 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또 외교적인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교활동에 힘을 쏟기도 하였다.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여 독립청원서를 각국 대표에게 발송하면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였다. 또한 미국에는 외교기관인 독립위원부를 설치하여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도자 사이의 이념과 독립운동의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지도자 사이의 이념과 독립운동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 또는 우리 교과서는 진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1923년에 있었던 국민 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국민 대표회의로 인해서 일종의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 이제 제가 할 길 가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임시정부의 조직력과 이 체계적인 이 힘은 약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니라 세력이 약해졌지만 독립을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이어나갔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이 쓰러져가는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시겠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일제강점기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정리를 해보았고 중단은 1단원 1910년대 무단통치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1920년대 이 문화통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